깜짝이야. 야, 뭐 누르기 그래. 놀랬잖아 형. 누르기겐 맨날 그러고 있는데. 자식이. 놀랬어? 왜 이거? 놀랬어? 놀랬지 당연히. 그러면 돈 줘. 5,000원. 없어. 그때 돈 없어 지금. 원래. 자식이. 야, 사장님 데려왔어. 내일부터 우리랑 일할 거야. 얘는 뭉크. 몽골 사람이야, 몽골 사람. 안녕하세요. 잘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왔어요? 방글라데시에서 왔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우리 내일부터 열심히 같이 일하자. 알았지?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네. 야, 이거 네가 먹어. 그리고 이거 내가 샀으니까 월급 타면 네가 사. 네, 형님. 오 이제 왔다고 했는데 한국말 잘하네요. 방글라데시에서 좀 배웠어요. 먹어. 난또 많이 먹어요. 형 이거 봐주세요. 사장님이랑 컨트랙 했어요. 어디 이쁘다. 잘했어. 잘했네. 대충 보면 안 되죠. 저희 봐야죠. 야, 일만 하고 월급만 받으면 되지. 뭐 또. 내가 얼마 전에 재계획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처음에 계획할 때 기숙사와 밥값을 주는 걸로 해서 받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재계획할 때 그거 확인 잘 안 했더니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결국 내 돈만 나가야 하잖아. 잘 봐야 돼 이거. 야, 그런 거는 사장 알아서 챙겨주는 거야. 그리고 이러다가 사장 눈 밖에 나가봐. 월급도 못 받는다니까. 형 그거 아니라니까. 잘 좀 알아보자고요. 야, 뭣도 모르면서 누구한테 알아봐. 아, 진짜 치킨나 먹어. 노노노 김씨 뭘 잘 알고 얘기해야지. 내가 확실하게 알려줄게. 뭉크말에 맞아요. 근로계약서는 노동자한테 아주 숙명 같은 거예요. 근로계약서 확인 제대로 안 하고 사인부터 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계약서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고요. 그냥 계약 썼다가 나중에 확인해가지고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우리 자세하게 한번 노무사님께 들어볼까요? 노동자가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 나의 이제 근로 조건에 대해서 그리고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서로가 이제 협의하고 이제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이른바 근로계약서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맺지 않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 일하는데 200만 원 일하고 들어가겠는데 한 달 일하고 났는데 뭐 150원만 준다. 그랬을 때 서로 분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누구 말이 옳은지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는 반드시 이제 들어갈 때 나의 근로 조건이 어떻게 되고 또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를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업주가 만약 근로계약서를 노동자에게 주지 않으면 이건 처벌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등록 노동자든 미등록 노동자든 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처벌받습니다. 노동자든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그것을 받는 것이 나중에 권리를 보호받는 데 있어서 되게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EPS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근로계약서는 참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내가 A라는 공장으로 회사로 그 계약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 장소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공장이 A라는 공장이 아니라 다른 공장에 일하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중간에 불협화 껴서 그런 것들인데 그렇게 되면 이중 노동자도 모르게 이게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미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또 나가서 근로계약 기간 체크해 보면 수습기간이라는 체크된 게 있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최저임금이 5,580원인데 수습 노동자들은 3개월간 90%까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근로계약서상에 내가 수습기간 활용이라는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밖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할 때 그거 체크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잘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에 들어갔는데 내가 어느 회사의 월급이 A라는 회사는 뭐 120만 원이었고 그 식대랑 기숙사를 지원한다. 예? 그런데 어느 회사는 뭐 월급이 130만 원인데 식대랑 기숙사를 하지 않는다. 단순히 월급만 비교하는 B 회사가 더 많은데 그 식대랑 기숙사가 지급되는지 안 되는지가 체크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반드시 잘 봐야 됩니다. 이것이 노동자 부담인지 사용자 부담인지 제공하는지 안 제공하는지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보시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고 그런 것들을 이게 노동 조건과 실제로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만약에 이제 대부분 근로계약 쓸 때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EPS들은 다 오시는 분들의 자국말로 된 계약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국에서 그런 잘 못 알아듣는 한국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 그러면 반드시 방글라데시면 방글라데시 말로 된 계약서를 요청하시고 그에 따라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칫 그냥 한국말로 된 거 잘 내용을 모르면서 사인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것이 이제 법적으로 왔을 때는 이게 효력을 맺힙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주는 다 설명해주고 사인했다라고 이제 거짓말하는 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실 때는 한국말을 잘 모르시면 반드시 자국어로 된 계약서를 좀 구하셔서 아니면 그걸 요청해서 그렇게 작성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됐나요? 형 만들면 안 되잖아요. 이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엠맨을 불러주세요. 하하하하하. 미안해. 야, 쉬는 시간이야. 이 새끼야. 가자. 야, 이 나는 힘들어? 괜찮아? 괜찮아요. 그래, 그러면 열심히 일해. 네. 형님 이거 봐주세요. 키에서 하는 게 안 맞아요. 야, 맞는데? 맞아. 네, 일요일 두 번째 일 했어요. 이거 안에 없어요. 야, 그거 원래 그래. 그거 사장 마음이야. 그건 또 노가리 가고 있네. 야, 지금 쉬는 시간에 뭘 노가리로 까? 뭐가 그래요? 다른 군자 친구들은 보너스 받았는데 우리는 보너스도 없어요. 아, 원래 그거 사장 마음이야. 주는 대로 해야 돼. 우리가 처음 계약할 때 일요일 일하면 대큰 받기로 했잖아요. 근데 왜 안 줘요? 경이 제일 오래된 사람 있잖아요. 얘기 좀 해줘요. 야, 몰라. 혹시 형은 물려받는 거 아니야? 야, 내 이름이 김씨지만 에이. 나는 너나 야 알리하고 똑같아. 애국 사람이야. 그리고 어릴 때는 그냥 주는 대로 받았어. 뭘 계산을 해. 아, 형 한국에 10년 함께 살았으면서. 아, 몰라. 아, 네가 알았어 해. 나 어떻게 사장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계약서대로 해달라고. 몰라. 알았어 해. 그냥. 아, 진짜. 하하하. 그 문제 내가 알려주지. 하하하하. 월급은 사장님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에요. 계약서에 써 있는 대로 노동자 일한 만큼 제대로 계산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선 우리 노무사님한테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임금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2015년 최저임금은 5,580원입니다. 그것을 한 달을 일했을 때 한 달은 어떤 식으로 일하는 거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 일, 그리고 뭐 휴게 시간 1시간까지 포함해서 9시간을 회사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한 달 일했다고 한다면 116만 6,220원을 받는 것이 저기 받는 겁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만약 내가 일하는 데 있어서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더 일하게 됐다. 더 일하게 됐으면 그에 대해서 시간의 근로수당을 받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 시간의 근로수당은
그 사업장의 근로자 노동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내가 하루 8시간을 넘게 일했다. 그러면 넘게 일하는 부분에서는 1.5배의 그러니까 50%를 가산해서 임금을 더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밤에 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밤은 언제부터 몇 시까지냐면 밤 10시서부터 아침 6시까지 일입니다. 그걸 이른바 야간 수당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일하는 경우에는 또 추가적으로 50%의 추가 수당을 받습니다. 물론 이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가능한 거고요. 그랬을 때 그 밤 10시부터 내가 아침 10시까지 일을 했다 그러면 내가 원래 받아야 될 것이 시간당 10,000원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시간대는 15,000원씩을 받게 됩니다. 또 나가서 이제 그 5월 1일 노동절과 주휴일, 그거는 뭐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일주일을 만근하면 하루 이제 유급휴일이 있는데 그날을 같은 경우는 또 그날 일하면은 또 50%의 가상수당이 받습니다. 이 또한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인 거고요. 내가 회사에 입사하면서 주간에 근무하기로 이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고 그리고 일을 해왔었는데 갑자기 사장이 밤근무를 하라라고 했을 때 그걸 따라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계약할 때 주간에 일하기로 했기 때문에 밤에 일하는 것들은 나에게 이제 크게 이제 뭐 신체적 리듬이라는 되게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의 꼭 동의를 얻어야지만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계약서상에 뭐 주간 밤근무도 시킬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 그러면 그럼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또 야간 근무를 시킬 수도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입사하실 때 어떤 근로 계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중요한 것들입니다. 만약 회사에 출근했는데 회사에서 일을 안 시키거나 아니면 일이 없다 들어가라고 했을 때 그럼 그 해당 일은 그럼 월급이 안 나오는 거냐? 아닙니다. 노동법상으로 휴업수당 최소한 평균임금의 70%는 사업주가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중 노동자들이 일 없어서 뭐 월급 안 주고 뭐 그런 것들인데 그건 다 불법인 거고요. 설사 회사의 규칙사로 인해서 일을 못 시켰을 때는 최소한의 임금의 70%는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른바 그 일주일을 만근하게 되면 하루를 쉬는 유급휴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휴일이라고 그러죠. 근데 보통 노동자는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일요일이 주휴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회사에 따라서는 월요일 날을 쉬는 날 또는 화요일 쉬는 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반드시 일요일 필요는 없고 일주일에 하루는 이제 쉬는 날이 있는 것들이 주휴일입니다. 그리고 하루는 쉬어도 임금이 지급되는 날만 있으면 됩니다. 노동자들은 1년을 일하면 15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됩니다. 다시 말해서 1년을 일했을 때 다음에 15일 동안은 내가 쉬고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내가 이제 만약 그 15일을 그 휴가를 안 쓴 날이 있으면 그건 다음해 연도에 그 안 쓴 만큼의 연차 휴가 수당을 받게 됩니다. 또 그 간혹 가다가 이제 그 우리 회사는 보너스가 없어요. 보너스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는데 보너스에 관련된 건 법적으로 규정된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에 있는 취업규칙이나 사규, 기타 노동자유선 단체협약, 기타 등에 있어서 그 노동자에게 주는 보너스가 주도록 되어 있다 한다면 이중 노동자들도 동일하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별도의 규정된 게 없다 그러면 법적으로 적용되는 건 없습니다. 사장도 노동자가 일한 걸 제대로 계산해서 줘야 되고 노동자도 자기가 일한 걸 제대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하나, 자기가 일한 특근이든 잔업이든 그 어떤 것든 자기 다이어리에 꼬박꼬박 적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알겠죠? 네. 네, MC 형 고맙습니다. MC 형이 아니고 Mman, you know? Mman. 하하하. 그럼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할 때 이 Mman을 불러주세요. 알겠죠? 네. 그럼 나 이만. MC 형 나갈까요? Mman이라고! 아 이거 같은 건데. 아이고 배부르다. 야 뭉크야 커피 타와. 알리한테 아까 시켰어요. 야 너 맨날 왜 알리한테 시켜? 시키고. 왜 그래 이거 한국에는
막내가 다 했잖아. 야, 그러니까 너 한국 얼마 됐다고? 아이고, 아, 3년 됐으면 이제 다 한국 사람 됐죠. 어쭈, 야, 너는 3년 되고 한국 사람이면은 나는 한국 대통령이야. 나는 15년 됐으니까. 에이, 몰라. 아유, 알리 왔어. 아. 야, 왔네. 뭉크야, 너 이 앞 다친 애한테 이거 지켜야 되나? 야, 나 병원 갔네. 이사가 뭐래? 야, 뭘 병원 가냐? 그냥 손에다가 본드 바르면 돼. 이전에 나도 손에다가 본드 바르는데. 아이, 웃기지 마요, 형. 본드는 무슨 본드야. 아, 뭘 웃겨? 뭘 알고 얘기해야지. 병원에 갔다 왔어요. 의사 말 얘기해. 산재 신청에 가야 돼. 사장님 말 안 돼요. 나 어떻게? 야, 무슨 산재 처리야? 사장님 주는 대로 그냥 받고 고맙다고 해서 꼰나부려야지. 에이, 형, 그것도 무슨 소리야. 내가 들었는데 산재 촬영은 꼭 해야 된다고요. 야, 네가 뭘 안다고? 야, 산재 처리하면 노모사한테도 가야 되고 서류 또 만들어야 되고 복잡해. 뭐보다 물어가는데도 돈 줘야 돼. 알아? 형, 뭘 안다고 다 아는 척해네요. 야, 네가 뭘 안다고? 아, 진짜 이 새끼. 맞다니까요, 형. 아이 자식 이거 진짜. 아이 자식 이거 진짜. 형, 맞다고요. 하지 마. 아이 뭘 안다고? 아이 자식. 잘 말해 주세요. 답답해요. 나 어떻게 해요? 노노노. 뭘 제대로 알고 얘기해야죠. 알리, come here. 내가 제대로 알려줄게요. 일하다 다치면 무조건 산재 처리해야 돼요. 처음에 사장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산재 처리 안 하면 산재 보상금 못 받는다고요. 우리 더 자세한 건 노무사님 통해서 알아볼까요? 노동자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일을 하다가 그로 인해서 질병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자 재해를 입는 경우, 이런 것을 산업재해라고 하고 이걸 이른바 줄여서 산재라고도 합니다. 노동자들이 이제 산재를 당했을 때 이것을 개별 노동자가 다 책임을 지게 되는 건 되게 생존권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이제 근로국정공단에 주관하는 이제 산재 보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를 입었을 때는 노동자들은 근로복지공단에 그 요양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산재 신청을 하게 되면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비, 그리고 간호비, 그리고 치료기간 동안 일을 못했을 때 그 임금의 상당 부분, 더 나아가서 만약 장애가 있게 되면 장애급여, 더 나아가서 좀 안 좋게도 불행히도 돌아가시게 되면 유족급여 등등이 나오게 됩니다. 노동자들이 이런 상담을 해옵니다. 산재를 당했는데 근로복지원을 통해서 산재 처리가 아니라 회사에서 그냥 돈으로 해결한다. 이른바 공상처리죠. 이거를 좀 하려는 상담들이 들어옵니다. 제가 그런 상담이 있을 때마다 좀 얘기를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산재 처리하는 것이 맞다. 그 이유는 개별 노동자가 사업주랑 이른바 돈으로 해결한 데 있을 때 그 돈의 책정도 제대로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업무상 재해를 입게 되면 당장 발생하는 손해도 있지만 이후에 또 이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들도 있습니다. 이런 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처리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원적으로는 산재 처리하는 것이 가장 노동자에겐 좋습니다. 산재에 있어서 간혹 가다가 이런 질문들이 옵니다. 우리 회사는 산재 가입이 안 되어 있는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는 신청이 가능하고 산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할 때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재 신청 못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업주가 거부한다 하더라도 노동자가 그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고성 재해 같은 경우를 이제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1차적으로 이제 목격자들의 진술서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쳤다라는 이제 동료 이제 노동자의 목격자 진술서와 함께 그 요양 신청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다 다쳤는가라고 좀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나가서 가장 중요한 건 다쳤을 때 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물어볼 겁니다. 어떻게 하다 다쳤냐? 그럼 정확히 어떠한 일을 하다 어떻게 다쳤다는 얘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병원 기록부에, 초진 기록부에 일하다 다쳤음이 입증할 수 있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그 산재 신청을 하는데 개별 좀 어렵다고 한다면 그 병원, 해당 치료받는 병원에 가서 원무과로 찾아가서 일하다 산재 신청을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하시다 산재를 당하신 경우에는
해당 병원의 어떤 자문을 구하거나 근로지원공단을 통해서 산재 신청들을 또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가까운 뭐 이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 그 이주 노동자 MTU라든가를 통해서 법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은 이른바 브로커입니다. 브로커들을 통해서 많은 손해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법적인 법률적 지위가 아닌 브로커를 통해서 했다가는 손해와 그리고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스스로 해보고 아니면 그 이주민센터라든가 그 MTU라든가 여러 또는 법률 지원과도 받고 절대 브로커를 통해서는 하지 마십시오. 브로커는 NO! 안 됩니다. 어떻게 도움이 됐나요? 그러면은 미등록 기준 노동자도 잔재 처리 되나요? 아,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비자 있든 없든 이주 노동자면 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이만. 어디 가지? 야, 나중에 못해? 야, 떨어질까 봐. 야, 나라. 야, 알리. 뭉크는 뭐 하는 거야? 나는 알라한테 기도하고 싶어요. 뭉토는 국제할 때 기도하고 있어요. 너는 기도하지만 애는 원래 기도 안 하잖아. 몰라요. 그런데 형님 왜 기도 안 했어요? 야, 이 내가 기도하지 뭘 안 해. 야, 나는 맨날 저녁 때 기도하잖아. 일 끝나고 소주 신한테. 아이고. 야, 뭉크야, 너 갑자기 왜 기도하는 거야? 머리가 복잡해서 그래요. 다음 달이면 몽골 돌아가야 되는데 대지금도 어디까 받지? 야, 그거 그냥 받으면 되지. 아니요, 그거 복잡해요. 아이고, 너 뭘 안다고 1년도 안 되는데, 자식이. 또 지랄하네. 형도 뭐 안다고 그래. 우리 EPS 노동자들은 이전에는 알아서 주는데 지금 법을 바꿔서 많이 복잡해요. 삼성화자인가 뭐 어디 가야 된대요. 야, 그러면은 쉽지. 거기 삼성화재 가서 담당자한테 돈 좀 줘. 그러면 되지. 이 형 왜 그래? 너는 왜 줘? 아이 내가 사장한테 말했는데 사장님은 안 가도 된다고 하고 친구들은 꼭 가야 한다고. 그리고 우리 처음 올 때 맡긴 비행기 보호값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받지? 아 복잡한 거 되게 많네. 그냥 받으면 되지. 뭘 복잡해. 아 이거 뭐 해야지. 아, 되게 복잡한 게 되게 많네. 알려줄까? 예. 야, 아까부터 계속 거기 있는데 와서 얘기하지. 엠맨은 불러해줘야지. 그냥 얘기해. 뭘 불러. 아이. 알았어. 우리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자. 퇴직금 어렵지 않아요. 우리 이것만 알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요. 마음 같아서 내가 알려주고 싶지만 우리 노무사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야, 너 맨날 그 노무사한테만 얘기하고. 아이. 노동자가 1년을 계속 일하게 되면 이른바 30일째 평균 임금 한 달치 정도의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이게 퇴직금인 거고요. 이거는 이주 노동자든 또는 미등록 노동자든 다 똑같이 받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부터는 예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이 없었는데 2013년서부터는 5인 이상, 1인 이상 사업장인 다 퇴직금이 발생된다는 건 꼭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퇴직 전 3개월분의 임금을 그 3개월분의 날로 나눠서 하루의 평균 임금을 구하고 거기에 이제 곱하기 30을 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1년 일했을 때 한 달 평균 임금입니다. 한 달에 평균 받는 월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1년 6개월 했다 그러면 한 달 반, 2년을 했다 그러면 2달치의 임금이 퇴직금입니다. 또 퇴직금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미등록 이제 불법, 이른바 불법이라는 미등록 노동자들은 별도의 이제 보험이 없기 때문에 바로 퇴직 시 14일 이내에 이제 사업자한테 청구를 해서 퇴직금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특히 EPS 노동자들은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EPS 노동자들은 이른바 이제 사업주들이 출국 만기 보험을 가입해서 이후에 그것으로 퇴직금을 대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체가 내 월급이 150만 원이었다. 그럼 150만 원에 맞는 출국 만기 보험금을 내야 되는데 사업주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지키는 사업주들이 많이 좀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발생한 나의 퇴직금과 그리고 퇴직금 대신 받게 될 출국 만기 보험의 차익이 발생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원래 받아야 될 돈이 150만 원인데 퇴직금이 출국 만기 보험에 120만 원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 경우에 나중에 이제 국가로 돌아갔을 때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을 그만둘 시점에 반드시 삼성화재에 전화해서 삼성화재에서 내가 이 회사로부터 다녀서 받는 출국만기보험, 이른바 퇴직금이 얼마 되냐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본인의 퇴직금을 계산해 봐서 만약 못 받은 돈이 있다면 그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걸 꼭 받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그 차익이 발생된다. EPS 노동자 같은 경우는 출국만기원과 내 퇴직금이 차익이 발생된다 그러면 1차적으로 사업주에게 이 차익에 대해서 청구를 하시고 만약 사업주가 이걸 지급하지 않게 되면 노동부로 체불임금 진정을 해서 그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서 안 된다. 그대로 이제 청사처분 받고 못 받는다 한다면 임금보험에서 200만 원까지 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국내에 들어오면서 특히 EPS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귀국 비용이라는 거를 미리 좀 삼성화재에 내고 옵니다. 뭐 50만 원에서 나라마다 좀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거는 꼭 나라 갈 때 삼성화재에 나라 가게 된 비행기 티켓을 보내주면 다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 돈은 꼭 반드시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PS 노동자의 출국만기 보험, 이른바 퇴직금을 받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본국에 가서 받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나가기 직전 공항에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국에서 받으려고 하면 출국만기 보험 신청, 삼성화재 신청하는 신청란에 해당 란을 체크해서 보내주시면 본국 가서 받을 수 있고, 그것이 꼭 우리나라 공항에서 받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은행이나 외환은행, 신한은행 가셔갖고 거래 외국 환 지정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렵죠? 거래 외국 환 지정 신청을 좀 하셔서 어떤 서류를 좀 받으셔야 됩니다. 서류를 받은 걸 가지고 여권, 외국인 등록증, 그리고 이제 티켓, 비행기 티켓, 그리고 삼성화재 신청서, 그리고 아까 은행에서 받았던 거래 외국환 지정 신청 관련된 서류를 삼성화재로 이제 팩스로 보내도 되거든요. 팩스로 보내신 다음에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전화로 다시 한번 잘 접수 처리된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출국하신 날에 공항 가서 비행기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비행기 표 내기 바로 밖에 있는 은행에 가서 갖고 반드시 확인 도장을 받으셔야 됩니다. 확인 도장을 받으시고 그 도장을 받은 상태에서 티켓팅하고 안에 들어가서 비행기 타기 전에 안에 있는 은행에서 해당 은행에서 가서 출국 만기 보험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됐나? 야, 알려주는 거 맨날 노무사구만. 정말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이 엠맨을 불러달라고. 네네네.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주라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짠짠짠짠짠.